자, 그럼 이어서 2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화 흡수 대사 관리.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려면 소화, 흡수, 대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 배출된다. 1번 소화.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잘게 쪼개 흡수하기 위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소화다.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최종 소화되어야 소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이때 소화를 돕는 물질이 소화효소인데 영양소마다 각기 다른 소화효소가 작용한다. 탄수화물 중 녹말 소화효소 아밀라제, 탄수화물 중 엿당 소화효소 말타제, 단백질 소화효소 펩신, 펩티다제, 지방 소화효소 리파제, 입속에 있는 침에는 아밀라제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입안에서부터 탄수화물 분해 과정이 시작된다. 밥을 한참 씻고 있으면 턱 쪽이 시큰해지면서 단맛이 나는데 이것은 아밀라제가 분비되고 탄수화물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위장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고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소화된다. 소장에서 최종 소화된 영양소는 소장 내부의 융털 돌기에 의해 흡수된다.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 B, C, 무기 염류는 융털의 모세 혈관을 거쳐 간, 문맥, 간, 정맥, 심장, 온 몸의 세포에 전달된다. 그리고 지방산,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는 융털의 암축관을 거쳐 림프관, 가슴관, 정맥, 심장, 온 몸으로 전달된다. 주요 3대 영양소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 무기질, 물 등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소장으로 이동하여 그 상태로 흡수된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먹는 영양 보충제인 비타민, 무기질, 물 등은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이동한다는 것 뜻합니다. 위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제에 칼로리가 없잖아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먹는 영양제가 과연 소장에서 잘 녹느냐 안 녹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영양제를 정수기 물을 유리잔에다가 담아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것이 1시간 내로 가루화가 돼서 물에 녹아난다면 그것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같이 녹아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도 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영양제는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내 아이의 몸속에도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잘 썩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영양제나 아니면 병원약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약들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시체 썩는 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먹는 병원약, 내 몸이 아파서 먹는 병원약이 내 몸에 녹아나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지 않은 채로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 영양제가 내 몸에 잘 녹는지를 보려면 한번 실온에 있는 물에 담궈 보세요.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먹습니다. 모든 영양제가 1시간 내에 잘 녹거든요. 그거는 내 몸에 잘 흡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2번 흡수와 대사, 위 건강. 식도를 타고 넘어온 음식물이 모이는 곳이 위장이다. 위장에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도 충분한 소화가 진행되지 못한다.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 현상처럼 흡수와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장 관련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과 위 건강을 위해 노력해보자. 소화불량,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음식물이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B군, 위산과다. 위벽을 보호하는 뮤신보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면 위벽이 손상되어 위궤양이나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도움되는 영양소가 단백질과 칼슘, 역류성 식도염은 주된 증상으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타는 듯한 느낌, 답답하고 쓰린 느낌, 불쾌감 등이 있으며 신물이나 쓴물 혹은 소화된 음식물이 넘어오는 느낌,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등이 있다. 그 외에 목이 자주 쉰다든가 마른 기침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방치하면 식도암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나 음주, 흡연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때 도움되는 영양소는 불용성 식이섬유, 미네랄 워터, 칼슘, 단백질, 알리신, 비타민 B군. 위염. 위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으로 스트레스나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으로 계속 방치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C와 철분, 알리신, 위하수,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가 밑으로 처지는 증상,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 위궤양, 궤양이 생기는 이유는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커피 등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야식, 과식, 과음,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위 점막이 헐고 구멍이 생겨 출혈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때는 1, 2개월 치료약을 먹으면 금방 호전되지만 잘못된 식습관과 음식 관리가 안 되면 소화불량, 더부룩한 증상을 계속 되풀이하는 가운데 담적병, 위가 굳어져 소화 능력이 없어져 가는 병이나 위염, 위산과다 등의 악순환으로 위궤양은 쉽게 올 수 있다. 이는 암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관리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칼슘, 비타민 U, 철분, 콜라겐, 비타민 C다. 여기서 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위는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생각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했을 때 우리 위는 기억을 해요. 그 시간을. 그래서 다음날 과식을 안 하고 야식을 안 해도 전날 먹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위산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린 증상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속이 쓰리니까 뭐를 먹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음식으로 인해서 위산이 섞이면서 속쓰림이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위가 기억하는 먹는 시간, 즉 위산이 분비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24시간의 공복기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위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내 몸에 질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과일을 함께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과 함께 채소를 같이 먹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위장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과일이 소화되는 시간과 채소가 소화되는 시간, 그리고 잡곡이 소화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한 번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 내 위장에서는 계속 소화를 시키면서 소화가 빨리 된 것들을 먼저 내보내지 않아요.
같이 들어온 음식이 다 소화가 돼야지 같이 내보내집니다. 그러면서 먼저 소화가 된 아이들은 가스를 생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과 연관된 반찬을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고기는 웬만하면 저녁이 아닌 점심 이전에 먹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위산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있는데 특히 아침에 분비되는 위산이 가장 소화력이 좋고 가장 영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질긴 음식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최소 6시간 정도의 소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 브런치 메뉴로 먹으면 저녁 시간이 됐을 때쯤 모든 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위장이 편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요새 뭐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단식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을 굶지 말고 저녁을 굶어 보세요. 그러면 되려 효과가 좋습니다. 위산도 분비가 고르게 되기 때문에 위장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활동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저녁에는 우리도 쉬고 싶잖아요. 우리 장기들도 쉬고 싶어요. 그러면 밤에 들어오는 음식물은 위장이 소화하는 게 조금은 느려지겠죠. 쉬고 싶은데 음식이 들어오니까 억지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잠잘 때 위도 같이 잡니다. 먹고 바로 자면 위장 속에 음식물이 그대로 담아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그 냄새 좋은가요? 그 냄새가 내 위장에서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날 내가 자기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고 그걸 먹고 내가 몇 시간 있다 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음식이 소화될 시간은 주지 않고 잤을 겁니다. 식습관 고쳐야겠죠? 자, 그러면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 영양소는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된다. 장 건강은 장의 기능만 좋게 한다고 해서 장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간 기능의 저하로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지방 소화가 안 돼 변이 좋지 않게 되고 위 기능의 저하로 pH 산도가 깨져도 장의 항균력이 떨어져 변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폐 기능의 저하로 대장 기능도 저하되어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또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섭취한 음식의 질이 나빠도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장 건강은 나빠질 수 있다. 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옛말에 장청, 뇌청이라고도 하고 장은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장기다. 장에는 많은 세균이 함께 공생하며 사는데 쉽게 말해 장 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균을 유산균, 유익균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영양, 변비, 설사, 가스차는 현상 유발하는 것을 균, 유해균이라 한다. 이 유산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몸에 좋거나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음식이 흡수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배설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에 고급 영양을 주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장의 흡수 기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영양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유산균의 공급과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 음료의 유산균은 이중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산 때문에 거의 살아있지 않아 장까지 도달하는 양은 미약하다. 그래서 무늬만 유산균이고 실제로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용성은 주로 흡착하는 구실, 불용성은 쓸어내는 구실을 담당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불순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변비가 심할 때는 독가스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원인이 되어 변비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변비가 심할 때는 오메가3가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므로 식이섬유와 함께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 이때 도움되는 영양소가 유산균, 식이섬유, 오메가3, 비타민 B군. 과민성 대장 증상, 식사 후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혹은 변비, 가스가 차는 등의 배변 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원인은 장의 pH 균형이 깨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난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칼슘, 마그네슘, 유산균, 식이섬유. 유산균의 역할을 보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작용하고 비타민 합성을 해준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 비오틴, 이노시롤 등 변비 치료제이기도 하고 항암작용, 노화 억제작용, 면역작용, T임파세포를 증식시킨다. 설사의 개선작용, 장내 유해균 억제작용과 정장작용,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 완화. 이런 역할을 유산균이 하기 위해서는 균주로 만들어진 유산균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있는 저가의 유산균들, 먹으면 변을 잘 보게 하는 변비 대용으로 먹는 이런 유산균들은 실제로 변비 치료는 될 수 있지만 항암작용이나 노화 억제작용, 면역작용이나 설사를 개선하거나 유해균 억제작용을 하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균주가 아니라 균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내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변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변의 색깔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변이라 그러죠. 바나나처럼 길쭉하고 건강한 모양의 형태, 물에 뜨는 변, 그리고 갓난 아기의 태변처럼 바나나 색깔처럼 노란 변을 보면은 내 장의 환경이 유익균으로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 변의 상태를 개선시켜주지 못한다면 내 장내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유산균 바꾸세요. 자, 그러면 시중에 많은 유산균 제품이 나와 있지만 정작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유산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유산균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을 보면 이중 코팅, 생균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중 코팅이 필수고요. 한국인 장에 부족한 7가지 유산균이 골고루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필요하고요. 대장에는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브, 비피도박테리움 락터스가 있어야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해도 락토바실러스라고 해도 이 3가지 2가지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 몸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아요. 유산균 증식, 단백질과 유당 분해 효소 증식을 도움을 주는 스트랩트코카스 소모필러스, 락토코카스 락터스, 이 유산균은 한국인에게 가장 최적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유산균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유산균을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도 균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거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산균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칼슘 흡수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과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고 프락토 올리고당 1g을 섭취하려면 딸기 7.5kg, 마늘 90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꼭 필수로 확인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간 건강을 보면 간은 인체 장기 중 크기가 가장 크며 몸속에서 화학 공장 역할을 합니다. 간의 역할은 각종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내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슬개즙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며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한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나타난다. 만성 간염, 간 견병증에 의해 성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되면 여성은 생리 이상, 남성은 고환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이 나타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외에 다른 물질, 약물, 술, 방부제, 첨가물 등은 전부 독이라고 인지하고 해독작용을 한다. 또한 체내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 등도 제거한다. 간염, 왜 걸릴까? 간세포와 간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간염이라고 한다.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 A, B,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간염,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성 간염, 약물성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간염, 원인이 매우 많다. 간염에 걸리면 흔히 간 수치라고 말하는 GOT 수치가 올라가며 식욕부진, 전신권태, 발열, 황달 등을 수반한다. 간 수치가 높으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 수치를 검사할 때 간 조직을 떼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내에 있는 아미노 전이 효소들의 수치를 보고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다. GOT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 등이 잘 안되면 그것들이 간에 축적되면서 간세포가 손상된다. 그로 인해 아스파라긴산의 분해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와서 GOT 수치가 올라간다. 수치는 40 이하가 정상이다. GPT, ALT는 각종 단백질 성분을 합성하는 효소. 그런데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생겨 간에 축적되면 알라닌 분해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와 GPT 수치가 올라간다. GPT 수치의 정상은 35 이하. 감마 GTP,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라고 하는데 간세포, 내 슬개관에 있는 효소로 술, 음식, 첨가물, 색소, 항생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자는 75, 여자는 35 이하가 정상. 지방간, 건강한 간은 지방의 양이 5% 정도인데 이보다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한다. 저하된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각종 영양소의 제사를 돕고 조절소와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GOT 수치 도움, 탄수화물 대사, 비타민 B1, 비타민 B5, 지방 대사, 비타민 B2, GPT 수치 도움에는 단백질 대사, 비타민 B6, 감마 GTP 수치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와 헛개나무, 특히 밀크시슬, 실리마린, 케르세틴, 단델리온이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 간질환의 70%는 바이러스성이고 알코올에 의한 것은 20% 정도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주,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첨가물이나 항생제, 피임약 등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피임은 남자가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신장의 건강을 보면 콩팥, 신장, 복부 등 쪽에 쌍으로 있으며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주고 이온 농도와 pH 조절과 전해질 대사와 혈압을 조절한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여러 호르몬의 합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장기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내에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혈중 독소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독소가 제거되지 않은 혈액은 몸 전체를 돌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몸 전체에 이런저런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 전신 피로감, 식욕부진, 구토, 부종, 가려움증이 이에 해당하고 신장과 방광은 해열제, 고혈압, 인스턴트, 당뇨약, 진통제 등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약화된다. 또한 너무 과로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거나 늦게 잠들거나 너무 싱겁게 먹어도 신장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초기 신장병은 각 자각 증상이 적어서 모르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많다. 특히 신장세포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 신장 건강을 체크하는 수치는 크레아틴 수치 0.2에서 1.2,
BUN 요소 질소 수치를 체크하면 될 것이다. 하루에 콩팥에서 여과되는 사람의 혈액량은 1분에 0.15리터 혈액을 거르니까 무려 216리터에 이르지만 대부분은 재흡수되고 실제로 배설되는 소변량은 1, 2리터에 불과하다. 이는 인체에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재흡수가 되고 배설이 필요한 물질은 분비가 되어 최종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로 신장이 손상되어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되는 질병을 신부전이라 한다. 반면 신장염 또는 사구체 신염은 혈액에 여과작용을 하는 사구체나 작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 그 여과 장벽이 무너져서 큰 적혈구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와 혈뇨나 단백뇨 증상을 보이게 된다. 피가 나오면 혈뇨,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라고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건 DHA,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DHA 함량이 많은 오메가3는 정어리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DHA는 이렇게 신장 질병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성장기 아이들, 임산부들은 DHA 함량이 높은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혈행 관리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 40, 50대 이상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EPA인가요? EPA 수치가 높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연어 오메가3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모든 오메가3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필수로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기름 성분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게 비타민 E이기 때문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뼈에 관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